중종 19년 1524년 봄, 궁궐 안팎은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중종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지 20년이 넘었지만 조정의 권력 구도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장경왕후의 피를 이어받은 적통의 상징 효혜공주. 다른 한 명은 새로운 중전의 자리에서 야심을 키워가던 문정왕후 윤씨였습니다. 효혜공주는 중종 10년 151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장경왕후는 중종의 계비로 들어와 세자 호훈날에 인종을 낳았고 이듬해 공주를 낳은 직후 산후병으로 승하했습니다. 중종실록 11년 3월 2일 기록에는 왕후가 공주를 낳은 지 7일 만에 승하하시니 상이 통곡하시며 슬퍼하심이 지극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위에서 태어난 공주는 그 자체로 적통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빠인 세자 호는 중종 9년에 태어나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습니다. 남매는 어머니 없이 자랐지만 중종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특히 공주에 대한 중종의 총애는 각별했습니다. 중종실록 곳곳에는 공주가 영특하고 효성이 지극하다, 상께서 공주를 보실 때마다 장경왕후를 떠올리신다는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종 12년 1517년 전국을 뒤흔들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중종이 파평 윤씨 가문의 딸 훗날의 문정왕후를 세 번째 왕비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때 효혜공주는 겨우 2살이었습니다. 새로운 중전이 입궁하면서 어린 공주와 세자를 둘러싼 정치 지형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친정인 파평 윤씨는 당시 조정에서 소윤이라 불리던 세력이었습니다. 이들과 대척점에 있던 것이 바로 대윤 세력이었습니다. 대윤의 핵심 인물은 김한로였습니다. 중종실록 19년 기록을 보면 김한로는 장경왕후의 국구 윤여필의 사위로서 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나타납니다. 중종 18년 1523년 효혜공주는 8살의 나이에 김한로의 손자인 김희와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혼인은 단순한 혼사가 아니었습니다. 중종실록 18년 5월 기록에는 의정부와 예조에서 공주의 혼례를 의논하되 부마의 집안이 세자와 가까운 인척이라 적절하다고 아뢰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적통 세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혼인이었습니다. 혼례는 중종 19년 봄에 거행되었습니다. 공주는 9살, 부마 김희는 12살이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관례에 따라 공주는 궁 밖의 별도의 거처인 공주방을 정했습니다. 그 위치는 한성부 북부 가회방, 지금의 북촌 일대로 추정됩니다. 궁궐과 가깝지만 완전히 분리된 공간. 이곳이 훗날 공주에게 고립의 장소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혼인 직후부터 미묘한 긴장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왕후는 공주가 혼례 후에도 중종을 너무 자주 찾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중종실록 20년 3월 기록에는 의미심장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전이 상께 아뢰기를 공주가 비록 어리나 이미 출가한 몸인데 궁궐 출입이 너무 잦으니 예법에 맞지 않는 듯 하옵니다 하니 상이 답하시기를 공주가 어머니도 없이 자랐으니 아비라도 자주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는 이미 갈등의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종의 공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문정왕후의 예법을 앞세운 견제. 표면적으로는 예의범절에 관한 논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적통에 대한 위협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중종 20년 1525년 문정왕후가 첫 아들 경원대군 훗날에 명종을 낳았습니다. 중종실록은 중전이 원자를 낳으시니 온 나라가 경사를 축하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사는 동시에 세자와 공주에게는 위기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문정왕후에게는 지켜야 할 친자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현재의 세자가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김한로의 권세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중종실록 21년 기록을 보면 김한로가 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신하들을 탄핵하고 제거하니 조정이 그의 눈치를 보며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타납니다. 김한로는 세자의 외할아버지 윤여필의 사위였고 효혜 공주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이 이중의 적통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공주는 이런 복잡한 정치 구도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왕실의 딸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이라는 것을 점차 깨달아갔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공주는 10살 무렵 이미 오라버님 세자를 보필하는 것이 제 존재의 의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종 22년 1527년 문정왕후 측근의 압박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법과 격식을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는 공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공주가 궁궐을 방문할 때마다 의례가 과도하다, 공주의 처소가 너무 화려하다, 공주에 대한 하사품이 지나치다는 등의 트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종실록 22년 7월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공주방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시녀의 수가 많으니 이를 줄여야 한다 하니 상이 답하시기를 공주는 적통의 딸로서 격에 맞게 대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셨다. 사헌부의 이러한 상소는 표면적으로 검소함을 강조하는 것이었지만 누가 배후에 있는지는 명백했습니다. 이 시기 공주는 12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시아버지 김한로는 공주를 적통 세력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권력을 강화했고 문정왕후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중종 23년 1528년 조정에 큰 파란이 일었습니다. 바로 작서의 변입니다. 중종실록 23년 10월 기록을 보면 궁궐 담장에 세자를 폐하고 경원대군을 세자로 삼으라는 내용의 익명투서가 붙었다고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종은 크게 노하여 범인을 찾도록 명했지만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중종실록은 이 사건의 배후에 세자를 폐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기록하면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정의 분위기를 기록한 사초들을 보면 소윤 세력에 대한 의심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김한로는 이 사건을 빌미로 소윤 세력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문정왕후의 친정 세력을 탄핵하고 멀리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 대응은 오히려 양측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문정왕후의 눈에 김한로와 그의 일가는 이제 제거해야 할 명확한 적이 되었습니다. 공주는 이 모든 암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친누나이자 김한로의 손부였습니다. 이 이중의 정체성은 그녀를 가장 강력한 적통의 상징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표적으로도 만들었습니다. 중종 24년 1529년 공주는 14살이 되었고 부마 기미는 17살이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공주 부부는 실질적인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공주와 부마의 금슬이 좋았으며 중종이 이를 매우 기뻐하셨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평화 뒤에는 점점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공주방 주변에 자신의 사람들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녀, 상궁, 심지어 음식을 공급하는 상인들까지. 중종실록에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지만 연려실 기술과 여러 야사들은 이 시기부터 공주의 주변이 서서히 적의 감시망에 둘러싸이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중종 25년 1530년 공주는 15살의 나이에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궁중은 기쁨으로 들썩였고 중종은 특별히 어의를 보내 공주를 돌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신은 동시에 공주를 더욱 취약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어 고립되기 쉬운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공주방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종이 보낸 어의와는 별도로 문정왕후가 추천한 의녀들이 공주방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왕후의 배려였지만 실제로는 감시와 통제의 수단이었습니다. 공주가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모든 것이 문정왕후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부마 기민은 이런 변화를 감지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부마이자 김한로의 손자였지만 동시에 17살의 어린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열려실 기술은 부마가 공주를 지극히 사랑했으나 바깥의 정치 소용돌이에는 무력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무렵 궁궐 안팎에서는 은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병약하다는 소문, 공주가 몸이 약하다는 소문. 이런 소문들은 우연히 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통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경원대군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적인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중종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중종실록 26년 2월 기록을 보면 상이 세자와 공주를 자주 불러보시며 건강을 염려하셨다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종의 이러한 관심은 오히려 두 남매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총애는 곧 권력의 상징이었고 그것은 동시에 제거의 명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주방 안에서 효혜 공주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겉으로는 왕실의 적통 공주로서 최고의 예우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은 문정왕후의 사람들로 채워졌고 그녀가 먹는 음식, 마시는 약, 심지어 쓰는 화장품까지 모든 것이 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공주의 처소로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미 냉혹한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적통의 상징인 공주를 그녀를 제거함으로써 대윤 세력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치밀한 음모가 말입니다. 궁궐 밖 공주방의 처마 끝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봄바람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겨울의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중종 26년 1531년 가을, 효혜 공주는 16살의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중종실록 26년 9월 17일 기록에는 공주가 순산하여 딸을 낳으니 상이 크게 기뻐하시며 특별히 하사품을 내리셨다고 나타납니다. 아이의 이름은 김선옥. 그녀는 외할아버지인 중종의 총애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 탄생은 동시에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산 직후 공주는 산후조리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산후조리는 매우 철저했습니다. 국조 오례의와 궁중발기의 기록을 보면 산모는 출산 후 21일간 별도의 처소에서 외부와 접촉을 최소화하며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특히 공주와 같은 고귀한 신분의 경우 음식과 약재가 특별히 준비되었고 전담 의녀와 상궁들이 24시간 시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철저한 보호 체계가 오히려 공주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산후조리라는 명목으로 공주방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었고 중종이 보낸 어의조차 문정왕후가 배치한 의녀들의 보고를 거쳐야만 공주를 진찰할 수 있었습니다. 열려실 기술은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주방은 마치 섬과 같았으니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이 중전의 뜻을 따라야 했다. 출산 후 보름이 지난 중종 26년 10월 초, 공주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식욕부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산후의 흔한 증상이라 여겨 크게 염려하지 않았지만 곧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공주는 음식을 입에 대기만 해도 구역질을 했고
특히 궁중에서 보내온 특정 보양식을 먹은 후에는 심한 복통과 설사를 겪었습니다. 중종실록 26년 10월 12일 기록을 보면 공주가 병환 중이라 하여 어이를 보내어 진찰케 하셨다고 나타납니다. 어이는 단순한 산후 허약으로 진단하고 보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한 후 공주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으며 피부에는 원인 모를 반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부마 기민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매일 공주의 처소를 찾았지만 아내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부마가 공주의 병환을 근심하여 밤낮으로 간호했으나 공주는 날로 수척해져 갔다고 전합니다. 기민은 할아버지 김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김한로는 즉시 자신이 신뢰하는 의원을 공주방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의원은 공주방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중종 26년 10월 20일 중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김한로가 사의를 공주방에 보내려 하자 예조에서 왕실의 공주는 내의원 소속 어이만이 진찰할 수 있다며 제지했다. 표면적으로는 왕실 의례에 관한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공주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무렵 조정에서는 또 다른 정치적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중종 26년 11월 김한로를 탄핵하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중종실록 26년 11월 기록들을 보면 사간원과 사원부에서 연일 김한로의 전횡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고 나타납니다. 상소의 내용은 김한로가 세자를 앞세워 권력을 농단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신하들을 제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탄핵의 배후에는 소윤 세력이 있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친정 오빠 윤원형과 윤원노를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은 작서의 변 이후 김한로에게 밀려났던 권력을 되찾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김한로를 제거하면 대윤 세력이 무너지고 세자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고리에 효혜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김한로의 손부이자 세자의 친누나였습니다. 그녀가 사라지면 김한로의 왕실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동시에 세자의 정치적 지지 기반도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윤이 대윤을 무너뜨리려면 먼저 그 가지를 쳐야 했으니 공주가 바로 그 가지였다. 중종 26년 12월 공주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거동조차 어려워졌고 음식을 전혀 넘기지 못했습니다. 중종실록 26년 12월 3일 기록에는 공주의 병환이 위중하다 하여 상이 크게 근심하시며 내의원 제조를 불러 대책을 물으셨다고 나타납니다. 중종은 직접 공주방으로 행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가 이를 만류했습니다. 중종실록 같은 날 기록을 보면 중전이 아뢰기를 산후의 부정이 아직 가시지 않았으니 주상께서 행차하심은 부적절하옵니다. 신첩이 대신 문안하겠나이다 하니 상이 이를 따르셨다고 나타납니다. 산후 부정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중종이 공주의 진짜 상태를 직접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공주방을 다녀온 후 중종에게 공주가 단순한 산후 허약일 뿐이니 곧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방 안의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 시기 부마 기미에게 은밀한 접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윤 세력의 핵심 인물인 윤원영의 측근이 기미를 찾아왔습니다. 연려실 기술과 연산조기록 등의 야사에 따르면 그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김한로가 곧 몰락할 것이니 부마께서는 미리 살 길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회유였습니다. 19살의 젊은 부마는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병들어가는 아내가 안타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와 함께 몰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부마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번민했다고 전합니다. 중종 27년 1532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공주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무게는 급격히 줄었고 피부는 노랗게 변했으며 손톱과 발톱에는 검은 줄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만성 독극물 중독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이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공주가 특정 음식을 거부할 때마다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공주가 궁중에서 보내온 탕약을 거부하자 상궁들이 중전마마의 하교를 거역하는 것이냐며 강제로 복용케 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약을 마신 후 공주는 심한 경련과 토열을 했습니다. 공주방의 상궁 중 한 명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은밀히 중종에게 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궁은 공주방을 나서기도 전에 발각되었고 곧바로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그 상궁이 공주마마께서 독살당하고 계신다고 외쳤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중종 27년 2월 조정에서는 김한로에 대한 탄핵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중종실록 27년 2월 8일 기록을 보면 김한로를 국문하라는 상소가 줄을 이었고 마침내 상이 이를 허락하셨다고 나타납니다. 김한로는 권력의 절정에서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 공주방에서는 더욱 은밀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마 김희는 결국 소윤 세력의 회유에 굴복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김한로를 배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부마가 윤원형과 은밀히 만나 김한로의 죄상을 증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합니다. 그 대가로 소윤 세력은 부마에게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김한로가 몰락해도 부마와 그의 가족은 화를 면할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는 치명적인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공주에 대한 치료에 협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치료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독살에 대한 방조였습니다. 문정왕후가 보낸 의녀들이 공주에게 투약하는 것을 묵인하고 공주가 거부할 때 설득하며 공주의 상태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부마는 이것이 살인 행위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중종 27년 3월 공주는 이제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녀는 간헐적으로 정신을 차릴 때마다 오빠 세자를 찾았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공주가 오라버님을 뵙고 싶다고 애타게 부르짖었으나 상궁들이 병환 중이시니 조금만 참으시라며 막았다고 전합니다. 세자 인종은 누이의 병환 소식을 듣고 매일 아버지 중종에게 공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중종실록 27년 3월 기록을 보면 세자가 공주를 문안하려 하자 중전이 전염의 우려가 있다며 말렸다고 나타납니다. 남매는 결국 끝까지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공주방 안에서 효혜 공주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독으로 가득 차 있었고 회복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를 죽이는 것은 특정한 하나의 독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조금씩 투여된 여러 종류의 독성 물질이었습니다. 비소, 수은 그리고 조선시대에 유행하던 사약의 성분인 부자와 천남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아니, 침묵을 넘어 때로는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공주가 약 먹기를 거부할 때 달래고 의심스러운 음식을 권하고 외부의 도움을 차단했습니다. 그의 손은 직접 칼을 들지 않았지만 그 손은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또 다른 흉기였습니다. 공주방의 처마 끝에서 다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봄바람이 아니라 초봄에 찬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공주방의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쇠약해진 공주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오빠의 이름을 속삭였다고 전해집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이제 그녀의 발치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중종 27년 1532년 4월 6일 효혜 공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종실록 27년 4월 6일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효혜 공주가 공주방에서 흥서하니 상이 통곡하시며 하늘이 어찌 이리 무심하신가 하시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셨다. 향년 21세. 출산한 지 불과 7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공주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물론 몇 달 동안 병을 앓았지만 그 마지막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공주가 새벽에 갑자기 숨이 가빠지며 피를 토하더니 해가 뜨기 전에 숨을 거두었다고 전합니다. 공주방의 상궁들이 급히 궁궐로 달려가 소식을 전했을 때 중종은 아직 조회를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중종은 즉시 공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왕이 궁 밖으로 급히 행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중종실록은 상이 거동하실 때 예를 갖출 겨를도 없이 서둘러 행차하셨으니 공주를 향한 애통함이 이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공주방에 도착한 중종이 본 것은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21살의 딸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고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수척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공주의 얼굴이 누렇게 변하고 몸이 앙상하여 생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합니다. 중종은 딸의 시신을 끌어안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공주의 시신에서는 특이한 냄새가 났고 입술과 손톱이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참석했던 내의원 어애 중 한 명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중종에게 시신을 자세히 검안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중종도 이를 허락하려 했으나 문정왕후가 급히 사람을 보내 공주가 이미 산후병으로 오래 앓았으니 검안은 불필요하면 빨리 장례를 치르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검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종실록 27년 4월 7일 기록을 보면 예조에서 공주의 장례 절차를 아뢰니 상이 모든 예를 후히 하라 명하셨다고 나타납니다. 장례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궁중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후병으로 7개월이나 앓다가 죽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인가? 공주가 보였던 이상한 증상들, 특정 음식을 거부했던 모습, 갑작스러운 악화. 하급 상궁들과 나인들 사이에서 독살이라는 단어가 은밀히 오갔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궁중에서 공주가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퍼졌으나 감히 입 밖으로 내는 자가 없었으니 소윤의 권세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공주방에서 이상함을 목격했던 상궁 몇 명이 이를 알리려 했지만 그들은 모두 귀양을 가거나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진실은 철저히 묻혀야 했습니다. 세자 인종은 누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종실록 27년 4월 8일 기록에는 세자가 공주의 부음을 듣고 통곡하다 쓰러졌으며 이후 병석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나타납니다. 인종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 없이 누이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 유일한 혈육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더욱 비통했던 것은 인종이 누이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버지에게 공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세자가 내가 누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전합니다. 인종의 병세는 심각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고 말수가 줄었으며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중종실록 27년 4월 20일 기록을 보면 세자의 병환이 위중하여 의관들이 진찰했으나 차도가 없다고 나타납니다. 중종은 딸을 잃은 슬픔에 이어 아들마저 잃을까 두려워 전전긍긍했습니다. 한편 공주의 죽음 직후 조정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종 27년 4월 15일 공주가 죽은 지 불과 9일 만에 기만로에 대한 최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중종실록 27년 4월 15일 기록에는 김한로를 극형에 처하고 그의 일가를 귀양 보내라는 명이 내려졌다고 나타납니다. 이 타이밍은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공주가 살아있을 때는 김한로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공주의 시아버지였고 세자의 외가와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처형하는 것은 왕실의 체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죽자마자 이러한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한로의 몰락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나 공주가 살아있는 동안은 명분이 약했다. 공주의 죽음은 대윤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쐐기였다. 소윤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김한로 일가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김한로는 사형당했고 그의 아들과 손자들은 귀양을 갔습니다. 부마 김희는 화를 면했습니다. 그는 공주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소윤 세력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중종실록 27년 4월 20일 기록을 보면 부마를 위로하고 자기를 유지시켰다고 나타납니다. 이는 그가 소윤 세력과 협력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김희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연려실 기술은 부마가 공주가 죽은 후 술로 세월을 보냈으며 술에 취하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중얼거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목숨을 건졌지만 그 대가로 아내를 배신하고 살인을 방조한 죄를 평생 짊어져야 했습니다. 대윤 세력의 붕괴는 완벽했습니다. 김한로의 처형 이후 그와 연결된 신하들이 줄줄이 숙청되었습니다. 중종실록 27년 5월부터 6월까지의 기록들을 보면 매일같이 대윤 계열 관료들이 탄핵당하고 파직되거나 귀양을 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소윤 세력은 이제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문정왕 후의 권력도 강화되었습니다. 중종실록 27년 7월 기록을 보면 중전이 국정에 자주 의견을 내시며 상이 이를 따르는 일이 많아졌다고 나타납니다. 중종은 딸을 잃은 슬픔과 아들의 병환으로 심신이 쇠약해져 있었고 자연스럽게 문정왕 후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왕위 계승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세자 인종은 여전히 세자였지만 그를 보호하던 대윤 세력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문정왕 후의 아들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소윤 세력은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권력의 균형은 완전히 소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효해 공주의 장례는 중종 27년 4월 말에 치러졌습니다. 중종실록에는 공주의 장지를 경기도 광주에 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종은 장례식 내내 통곡했고 신하들도 모두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뒤에는 각자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공주의 딸 김선옥은 궁으로 들어가 중종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당시 생후 7개월이었던 아이는 외할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도 비극적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죽음에 대한 공식 기록은 산후병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중종실록, 연산조실록, 그리고 후대의 모든 공식 문헌에는 효해 공주가 출산 후 몸조리를 잘못하여 병을 얻어 죽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독살 의혹은 단 한 줄도 정식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연려실 기술을 비롯한 야사들은 공주의 죽음이 의문스럽다고 기록했고 후대 학자들도 이를 의심했습니다. 특히 공주의 죽음과 김한로 처형의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중종 27년 가을, 세자 인종은 겨우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인종이 아니었습니다. 중종실록 27년 9월 기록을 보면 세자가 예전보다 말수가 줄고 늘 근심하는 빛이 보인다고 나타납니다. 그는 누이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아버지는 이미 늙어가고 있었으며 자신을 지킬 세력은 무너졌습니다.
인종은 이때부터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정왕후와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소윤 세력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은밀히 누이의 죽음에 대한 단서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 공주를 돌보던 의녀들의 신원, 공주방을 드나들던 사람들의 명단.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세자가 공주의 원한을 잊지 않고 훗날을 기약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 훗날이 과연 올 것인가? 소윤의 권력은 날로 강해졌고 세자를 위협하는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효혜 공주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실의 권력 투쟁에서 처음으로 흐른 적통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곧 더 큰 비극의 서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공주방의 처막 끝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쓸쓸히 빈 처소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이제 다음 희생자를 향해 불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종 27년 1532년 여름. 효혜 공주의 죽음으로부터 석 달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아직 궁궐 안팎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 죽음은 이미 산후병으로 정리되었고 어떠한 의문도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소윤 세력의 권력 장악은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고 문정왕후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중종실록 27년 7월 12일 기록을 보면 중요한 인사 이동이 나타납니다. 내의원 제조를 교체하고 공주방에 출입했던 의녀들을 지방으로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일상적인 인사였지만 실제로는 공주의 죽음과 관련된 증인들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공주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사람들, 이상한 징후를 목격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모두 궁에서 멀어졌습니다. 더욱 철저했던 것은 기록의 정리 작업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 같은 궁중 기록에서 공주의 병환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주의 병세에 관한 자세한 기록들이 모두 산후허약이라는 간단한 문구로 대체되었으니 이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이었다. 중종 27년 8월. 예조에서는 공주의 시호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중종실록 27년 8월 5일 기록에는 효혜 공주의 시호를 의논하여 효혜로 정했으니 부모를 섬김이 효도롭고 은혜로웠다는 뜻이라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시호 결정 과정에서도 소윤 세력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원래 대신들이 제안했던 시호는 효정이었으나 문정왕후가 정은 너무 고상하다며 해로 바꾸게 했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이 무렵 세자 인종은 겉으로는 조용히 지냈지만 내밀하게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세자가 신뢰하는 내관을 시켜 공주방에 출입했던 상궁들을 은밀히 만나 증언을 듣게 했다고 전합니다. 그 증언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주방에서 쫓겨난 한 상궁은 세자의 내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주마마께서 궁중에서 보내온 탕약을 드신 후마다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약을 몰래 맛보았는데 혀가 얼얼하고 쓴맛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궁들이 중전마마의 은혜로운 약이라며 강제로 드시게 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 증언을 기록하면서 이는 명백한 독살의 증거라고 평가합니다. 또 다른 증언도 있었습니다. 공주방의 음식을 담당했던 나이는 어느 날부터 특정 의녀가 공주마마의 음식에 약재를 섞기 시작했는데 그 약재의 냄새가 평소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인이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곧바로 궁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인종은 이 모든 증언들을 비밀리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공개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윤 세력은 이미 무너졌고 소윤 세력은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아버지 중종은 날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 문정왕후를 직접 공격한다면 세자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인종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자는 누이의 원한을 알면서도 갚을 수 없었으니 그 고통이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밤마다 누이의 환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한다. 인종은 이 기록들을 자신만 아는 장소에 숨겨두고 언젠가 때가 오면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종 28년 1533년 궁중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정왕후가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경순군. 중종실록 28년 3월 기록에는 중전이 또 왕자를 낳으시니 상이 기뻐하시며 경사를 내리셨다고 나타납니다. 이제 문정왕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녀의 권력 기반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 무렵부터 세자 인종의 처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중종실록 곳곳에 세자에 대한 미묘한 비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학문에 게으르다, 세자의 건강이 염려된다 같은 표현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자의 정통성을 약화시키고 경원대군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기록 조작이었습니다. 중종 29년 1534년 효해 공주의 딸 김선옥이 3살이 되었습니다. 중종은 외손녀를 극진히 아꼈고 자주 궁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상이 외손녀를 보실 때마다 공주를 닮았다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전합니다. 김선옥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중종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도 이미 비극적인 운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종 32년 1537년 김선옥이 6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혼처가 정해졌습니다. 중종실록 32년 5월 기록을 보면 김선옥을 윤백원에게 출가시키기로 정했다고 나타납니다. 윤백원. 이 이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윤원노의 아들이었습니다. 윤원노는 문정왕후의 친정 오빠로 소윤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즉 효해 공주의 딸이 어머니를 독살한 세력의 일가와 혼인하게 된 것입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를 하늘도 무심하다고 평가합니다. 이 혼인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소윤 세력은 김선옥을 통해 중종의 총애를 얻고자 했고 동시에 효해 공주의 유일한 혈육을 자신들의 가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과거의 죄를 지우려 했습니다. 김선옥은 어린 나이에 정치적 도구가 되었고 어머니를 죽인 세력의 며느리가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중종은 이 혼인에 동의했지만 내심 괴로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연려실 기술은 상이 외손녀의 혼처를 정할 때 한참을 망설이셨으나 결국 소윤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미 조정은 완전히 소윤의 손아귀에 있었고 중종조차 그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중종 34년 1539년 중종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중종실록 34년 기록들을 보면 상이 자주 병환 중이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이제 60대 중반이었고 오랜 재위 기간 동안 쌓인 심신의 피로와 딸을 잃은 슬픔으로 쇠약해졌습니다. 세자 인종은 아버지의 병환을 지켜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승하하면 자신이 왕위에 오르겠지만 그 순간이 과연 안전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소윤 세력은 여전히 강력했고 문정왕후는 자신의 아들 경원대군을 왕위에 앉히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인종은 자신이 수집한 누이의 독살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세자가 신뢰하는 내관에게 비밀 문서를 맡기며 내가 왕위에 오르면 반드시 이를 밝힐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그 문서에는 공주가 먹었던 음식의 기록, 공주를 돌봤던 의녀들의 이름, 공주방을 드나들던 소윤 측 인사들의 명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아직 세자일 뿐이었고 문정왕후와 소윤 세력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중종실록 35년 2월 기록을 보면 세자가 행동을 신중히 하시며 중전을 공경히 모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는 인종이 표면적으로는 문정왕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중종 37년 1542년 김선옥이 윤백원과 혼인했습니다. 당시 김선옥은 10살, 윤백원은 13살이었습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중종은 외손녀에게 많은 하사품을 내렸습니다. 중종실록 37년 8월 기록에는 김선옥의 혼례를 후히 치르게 하고 예물을 넉넉히 주셨다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혼례 뒤에는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숨어 있었습니다. 김선옥은 이제 어머니를 독살한 세력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것입니다. 혹은 알았더라도 침묵해야 했을 것입니다. 열려실 기술은 이 혼인은 효혜 공주의 원혼에 대한 또 다른 모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중종 38년 1543년 중종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중종실록 38년 10월 기록들을 보면 상이 거동하시지 못하고 침전에만 계신다는 내용이 자주 나타납니다. 궁중은 왕의 승하를 준비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세자와 소윤 세력 간의 긴장도 고조되었습니다. 인종은 이 시기를 매우 조심스럽게 보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즉위 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열려실 기술에 따르면 세자가 신뢰하는 대신들과 은밀히 만나 즉위 후 정치 쇄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그 계획 속에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경원대군 주변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배치했습니다. 중종실록 38년 11월 기록을 보면 소윤 계열 인사들이 요직에 대거 임명되었다고 나타납니다. 중종이 승하하면 누가 실권을 쥐게 될지는 이미 명백했습니다. 중종 39년 1544년 11월 14일 마침내 중종이 승하했습니다. 중종실록은 상이 경복궁 강령전에서 승하하시니 제위 38년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중종은 효혜 공주를 잃은 지 1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끝내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중종이 승하하자 세자 인종이 즉위했습니다. 중종실록과 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세자가 왕위를 계승하여 인종이 되시니 조야가 기뻐하였다고 나타납니다. 인종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누이의 원한을 갚을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종을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대왕 대비가 된 문정왕후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고 소윤 세력은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인종이 즉위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누이의 독살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문정왕후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인종실록 즉위년 11월 15일 기록에는 왕이 대왕 대비 전에 나아가 문안을 드렸다고 나타납니다. 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진짜 권력은 아직 자신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정왕후와 소윤 세력을 자극하면 자신도 누이와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개혁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열려실 기술은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종이 즉위하셨으나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효혜 공주를 죽인 독은 이제 오빠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궁궐의 처마 끝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겨울바람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은 새로운 왕의 처소를 향해 불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는 12년 전 공주방을 스쳤던 것과 같은 죽음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종 39년 1544년 11월 20일 인종의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인종실록 즉위년 11월 20일 기록에는 왕이 근정전에서 즉위하시니
백관이 할애하고 천하의 교서를 반포하였다고 나타납니다. 30살의 인종은 드디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즉위교서에서 인종은 백성을 위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인종실록에 실린 교서의 내용을 보면 과인이 덕이 부족하나 하늘의 명을 받들어 이 자리에 오르니 백성을 사랑하고 어진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말들 뒤에는 위태로운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즉위 직후부터 인종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먼저 억울하게 죽거나 귀양간 대윤 세력 인사들의 복권을 추진했습니다. 인종실록 즉위년 12월 5일 기록을 보면 왕이 선왕 때 억울하게 죄를 입은 자들을 다시 조사하라 명하셨다고 나타납니다. 이는 외할아버지 윤여필과 연결된 대윤 세력을 복권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또한 인종은 학문을 숭상하고 청렴한 신하들을 등용하려 했습니다. 인종실록 12월 기록들을 보면 왕이 경연을 자주 여시고 유학자들과 정치를 논하셨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인종은 소윤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정치 기반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문정왕후와 소윤 세력을 자극했습니다. 대왕 대비가 된 문정왕후는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인종실록 즉위년 12월 15일 기록을 보면 대왕 대비가 왕에게 선왕의 뜻을 잘 받들라고 하교하셨다고 나타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효를 강조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인종의 개혁을 견제하는 의미였습니다. 인종 1년 1545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궁중의 분위기는 무겁였습니다. 인종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종실록 1년 1월 10일 기록에는 왕이 감기 기운이 있어 조회를 열지 못하셨다고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로 여겨졌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1월 하순부터 인종은 심한 기침과 열에 시달렸습니다. 인종실록 1년 1월 25일 기록을 보면 왕의 병환이 심하여 내의원에서 약을 올렸다고 나타납니다. 어이들은 폐병으로 진단했지만 치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무렵 궁중에서는 은밀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인종을 자주 문안하며 직접 음식을 보냈습니다. 인종실록 1년 2월 3일 기록에는 대왕 대비가 왕의 병환을 염려하시어 특별히 보양식을 하사하셨다고 나타납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상한 계모의 모습이었지만 야사들은 이를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전해집니다. 대왕 대비가 왕에게 떡을 하사했는데 왕이 이를 드신 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한다. 궁중에서는 그 떡에 독이 들어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감히 입 밖으로 내는 자가 없었다. 이 기록은 후대에 매우 유명해진 문정왕후의 독떡 설화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해동예언과 기재잡기 같은 야사들도 비슷한 내용을 전합니다. 왕이 대왕 대비가 보낸 음식을 먹은 후 갑자기 구토와 설사를 하며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12년 전 효해 공주가 보였던 증상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인종 1년 2월. 인종의 병세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종실록 2월 기록들을 보면 거의 매일 왕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월 10일 기록에는 왕이 거동하시지 못하고 침전에만 계신다고 되어 있고 2월 15일에는 왕이 음식을 전혀 드시지 못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종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는 12년 전 누이 효해 공주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원인 모를 병, 급격한 쇠약,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악화되는 증상. 연려실 기술은 왕이 신하들에게 내가 곧 누이를 따라가게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인종은 자신이 수집했던 누이의 독살 증거를 꺼내보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주변은 소윤 세력의 사람들로 가득했고 문정왕후의 감시는 철저했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려 해도
이미 그의 힘은 바닥났습니다. 인종 1년 6월. 인종은 즉위한 지 겨우 8개월 만에 생애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인종실록 1년 6월 기록들은 왕의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과 같았습니다. 6월 25일 기록에는 왕의 병환이 극도로 위중하여 백관이 궐 밖에서 기도했다고 나타나고 6월 28일에는 왕이 의식이 흐릿하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종 1년 7월 1일. 30살의 젊은 왕 인종이 경복궁 강령전에서 승하했습니다. 인종실록 1년 7월 1일 기록에는 왕이 강령전에서 훈서하시니 재위 8개월이었다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인종의 죽음에 대한 공식 기록은 병환으로 인한 승하였습니다. 인종실록에는 왕이 오랜 병환을 이기지 못하고 승하하셨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인종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간에서는 왕이 대왕 대비가 보낸 음식을 먹고 독살당했다고 말하니 이는 효혜공주의 죽음과 같은 방식이었다. 기재잡기도 인종이 문정왕후의 떡을 먹고 승하했다는 설이 널리 퍼졌다고 전합니다. 특히 의심스러운 점은 인종의 죽음 직후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인종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인종실록에 따르면 왕이 왕비 박씨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왕위는 가장 가까운 반계 후계자에게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는 바로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이었습니다. 인종 1년 7월 2일 인종이 승하한 지 하루 만에 경원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명종실록 즉위년 7월 2일 기록에는 경원대군이 왕위를 계승하여 명종이 되시니 나이 12살이었다고 나타납니다. 12살의 어린 왕. 이는 문정왕후에게 완벽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대신하여 그녀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고 이제 조선의 모든 권력이 그녀의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명종실록 즉위년 7월 5일 기록을 보면 대왕 대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셨다고 나타납니다. 인종의 죽음과 명종의 즉위가 너무나 신속하게, 너무나 매끄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많은 의심을 샀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는 미리 계획된 일이었으니 인종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독살의 패턴이었습니다. 효혜공주와 인종이 겪은 증상들을 비교해보면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식욕부진과 구토. 둘째, 특정 음식이나 약을 먹은 후 악화되는 병세. 셋째, 급격한 체중 감소와 쇠약. 넷째, 의료진의 치료가 전혀 효과 없음. 다섯째, 마지막 단계에서의 토혈과 경련. 연려실 기술과 후대 학자들은 이 패턴을 분석하며 두 사람 모두 만성 독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비소나 수은 같은 중금속을 소량씩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문정왕후와 소윤 세력의 감시 하에서 죽었고 두 사람의 죽음 이후 소윤 세력의 권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효혜공주가 죽었을 때는 기만로와 대윤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인종이 죽었을 때는 문정왕후가 완전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두 죽음은 모두 문정왕후의 권력 찬탈 과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를 계획된 연쇄살인이라고 명명합니다. 인종의 장례는 중종 39년 8월에 치러졌습니다. 명종실록에는 선왕의 능을 효릉이라 하고 경기도 고양에 조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종은 누이 효혜 공주처럼 젊은 나이에 의문사하여 멀지 않은 곳에 묻혔습니다.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그 후 8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명종실록의 기록들을 보면 그녀는 이 기간 동안 소윤 세력을 완전히 조정에 심었고 대윤 세력의 잔재를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명종 즉위년부터 8년까지의 기록에는 끊임없는 숙청과 탄핵이 나타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명종 즉위년에 일어난 을사사화입니다. 명종실록 즉위년 10월 기록들을 보면 유님, 유관 등 대윤 계열 신하들을 영모로 몰아처형했다고 나타납니다. 이로써 대윤 세력은 완전히 멸족되었고 소윤의 권력은 확고해졌습니다. 효해 공주의 딸 김선옥은 이 모든 일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를 죽인 세력의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김선옥이 시가에서 조용히 살았으나 평생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았는지 혹은 알고도 침묵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종이 남긴 누이의 독살 증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려실 기술은 인종이 승하하신 후 그가 남긴 비밀 문서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전합니다. 문정왕후와 소윤 세력이 철저히 제거했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증거마저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중종실록, 인종실록, 명종실록 같은 공식 기록에는 효해 공주와 인종의 죽음이 모두 자연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살 의혹은 단 한 줄도 정식 사서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는 현명한 대왕 대비로 소유는 충성스러운 신하들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진실이 전해졌습니다. 연려실 기술, 해동야언, 기재잡기 같은 야사들과 구전을 통해 효해 공주와 인종의 비극적인 죽음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중종 명종 시대에 벌어진 가장 잔혹한 권력 암투가 무엇이었는지를. 효해 공주는 중종 10년 1515년에 태어나 중종 27년 1532년에 21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인종은 중종 3년 1515년에 태어나 인종 1년 1545년에 3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남매는 모두 젊은 나이에 의문사했고 두 사람의 죽음은 모두 문정왕후의 권력 찬탈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계획일까요?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독살의 패턴, 죽음의 타이밍, 사후의 권력 이동.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가리킵니다. 문정왕후는 권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역사에 영원한 의혹을 남겼습니다. 조선 최고의 여성 권력자이자 동시에 조선 역사상 가장 냉혹한 살인자라는 의혹. 이 의혹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효해 공주와 인종. 이 두 남매의 비극적인 죽음은 조선 중종 명종 시대를 관통한 가장 어두운 미스터리였습니다. 왕실의 적통이 권력의 제물이 되었고 피는 피를 불렀으며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궁궐의 처마 끝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효해 공주가 묻힌 능을 스쳐 인종이 잠든 효릉을 지나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문정왕후의 처소로 불어갔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바람 속에 영원히 남아 속삭이고 있습니다.